코스피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맞아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2,400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환율도 오전 중 숨고르기에 들어가며 1,470원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무한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가 난 항공기 기종에 대한 전수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틀 연달아 유가족 지원 등의 상황 설명에 나섰습니다. 제주항공이 속한 애경그룹 제품들을 향한 불매 운동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치약과 세제 등 구체적인 브랜드명이 공유된 가운데 애경그룹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연루돼 있다는 지적도 빠르게 퍼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은행이 주요 예적금 상품 금리를 내리면서 5대 은행이 모두 인하에 합류했습니다. 반대로 대출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예대금리 차가 2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증시는 비정하다고 해야 할까요? 국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항공사고가 발생한 뒤 첫 거래일에서 증시가 4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안정세입니다만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 시장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어마한 기자. 네, 어마한입니다. 네, 시장 상황 전해주시죠. 장 초반 2,400선 밑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오전 11시 2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0.7% 오른 2,420선에 거래 중입니다. 개인이 1,800억 원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1,600억 원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는 0.1% 내린 5만 3천 원대에, SK하이닉스는 0.2% 올라 17만 4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참사가 있었던 제주항공은 8% 떨어진 7,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락 출발한 후 정점보다 1.6% 오르며 67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환율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탄핵 정국 불안이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20분 기준 1,467원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전례 없는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전 거래일에도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넘어섰고 지난 27일에는 장중 1,486원대까지 올라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외환당국은 5조 원 규모의 환매 조건부 증권을 추가 매입하는 등 변동성 억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미국 달러 강세까지 더해져 당분간 환율 상황이 안정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한국은행은 트럼프 정부 정책 시행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점화나 디스플레이션 추세 정체 우려로 미국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비즈 어마은입니다. 최근에 이런 높은 환율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영향도 있습니다만 달러 가치가 오르고 있는 것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달러를 둘러싼 상황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최근에 달러 가치가 어떻습니까? 네, 주요 10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측정하는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가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7.4% 상승했습니다. 2015년 9% 이후 최대 상승률입니다. 미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이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내년 달러화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지금의 달러 강세는 트럼프 당선인이 약속한 관세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돼 중기적으로 달러화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네, 그런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환율도 더 오르겠죠.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3에서 4%의 환율 변동은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원달러 환율의 1,500원 도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당장 달러 강세보다는 최근 국내 정치적 불안이 원화 약세를 견인해 환율을 더 끌어올릴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27일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넘어섰는데요. 통상적인 환율 변동선을 3에서 4%로 본다면 환율은 큰 충격이 없다고 해도 1,420원에서 1,539원 수준에서 등락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지난달 소비가 3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이긴 했지만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는 나란히 감소했고 경기 지수는 9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주요 수치들 짚어주시죠. 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달보다 0.4% 하락한 112.6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 깜짝 반등한 이후 석 달 연속 줄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0.7%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증가에도 자동차와 전자부품 등이 감소하며 제조업에서 0.7% 줄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달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 기계 설비를 사는 설비 투자는 기계류 투자 감소로 전달보다 1.6% 줄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 기성은 0.2% 줄며 7개월 연속 감소했는데요. 지난 1997년 8월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감소세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소비 지표가 소폭 반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0.4% 증가했습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와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는 줄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날씨 영향이 있었다며 11월이 예년에 비해 온화해 오락 취미 경기용품 소비가 증가했고 겨울용 의류가 10월과 11월에 분산돼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97.6으로 전달보다 0.5포인트 떨어지며 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한 100.8로 집계됐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어제 국내 역대 최악의 항공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대한 수습은 조금씩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이 왜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겠죠. 관련해서 소식 하나하나 연달아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항공기를 운항한 제주항공 관련된 브리핑 내용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제주항공이 브리핑을 열고 있죠. 네, 오전 11시에 시작된 기자회견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제주항공은 어제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늘도 브리핑에 나왔는데요. 어제 2차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송경훈 경영지원본부장이 오늘도 나섰습니다. 제주항공은 사고 원인 조사는 정부 당국의 몫이라며 국토교통부 조사가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여객기 사고의 조사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3년씩 걸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항공은 이번 참사 이후 평소보다 항공권 취소량이 많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제주항공 입장에서 보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주항공은 그간 저비용 항공사 업계에서 선두주자로 평가받았는데 이번 사고로 2005년 설립 이후 최대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제주항공은 이번 무안공항 참사 전까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겪지 않았습니다. 제주항공에서 발생한 첫 인명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겁니다.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여파로 2022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내며 실적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참사로 대규모 보상과 신뢰 훼손 등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항공 기자회견장 앞에서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방금 제주항공이 이야기한 대로 아직 사고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고 이 원인은 정부가 밝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움직이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저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마련된 세종국토교통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현재 사고 수습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사고 이틀째인 오늘 사망자 179명 중 141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38명에 대해서는 DNA 분석 및 지문 채취 등으로 신원을 확인 중에 있는데요.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들에 대해서는 유가족과 협의 후 장례식장으로 이송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무안공항에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신원 확인과 유가족 알림, 장례 절차 안내 등 사고 수습 지원에 나섰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원인 규명 절차도 시작될 전망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토부는 우선 터치다운 항공기 착륙이 평상시보다 뒤에서 이뤄지면서 제동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2개의 블랙박스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중에 이제 한 개가 외관이 손상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전 중에 김포공항 시험 분석 센터로 일단 이송을 시킬 겁니다. 지금 훼손이 됐고 또 이 훼손된 이 가운데 어느 정도 데이터를 또 추출할 수 있을지. 이 밖에 항공일지 등 증거 자료를 현장에서 추가로 확보했고 오늘 관제 교신 자료와 관제사 면담 등 상황에 대한 확인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 조사에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가 함께 참여하기로 했으며 제조사인 보잉과 엔진 제작사 등은 참여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렇게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고작 하루 만에 제주항공의 항공기가 또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기종에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부품과 동일한 이상 징후였습니다. 정부는 해당 기종에 대해 전수 점검을 결정했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회항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C 101편은 이륙 직후 랜딩 기어에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제주항공은 탑승한 161명 승객에게 랜딩 기어 문제에 따른 기체 결함을 안내한 뒤 회항했는데요. 이 가운데 승객 21명은 불안하다는 이유 등으로 탑승을 포기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비행 중에 랜딩 기어에 이상이 생기는 일은 드문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전날 큰 사고가 있었던 만큼 제주항공은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보잉 항공기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제 사고가 난 737-800 기종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6시간 이하의 단거리 노선에 주로 이용되는 해당 기종은 국내에서 LCC들이 대부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잉 737-800에 대한 전수 특별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LCC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연말 연초를 맞아 겨울에 동남아를 떠나려는 여행객들 수요가 많은데요. 소비자들 불안감이 커지면서 항공과 여행업계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편 어제 사고 항공기는 배상 책임 담보 보상 한도가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항공보험은 여러 보험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삼성화재 비중이 55%로 가장 높습니다. 보험사들은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확정한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윤재입니다. 제주항공의 최대 주주는 소비자들에게 생활용품으로 특히 친숙한 애경그룹입니다. 장영신 그룹 회장이 이번 참사에 대한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애경 제품 불매운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애경 불매 조짐이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애경 계열 브랜드 이름과 로고 등을 공유하며 불매하겠다는 게시물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밀접한 AK 쇼핑몰을 비롯해 생활용품과 화장품 유통사인 애경산업이 직격탄을 맞는 분위기인데요. 애경산업이 유통하는 2080 치약과 스파크, 케라시스, 에이지20 등이 불매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애경산업은 앞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불매운동에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번 제주항공 사고로 이 일이 다시 온라인상에서 회자되면서 관련 재판이 최근 대법원에서 뒤집힌 소식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애경이 실적 부진을 겪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애경그룹 지주회사인 AK홀딩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약 5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고 주요 자회사인 애경산업은 중국 수요 부진 등으로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백화점 자회사 AK플라자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영신 회장이 직접 그룹 차원의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번 참사에 따른 여파는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광명시흥시 공공주택지구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오는 2029년부터 총 6만 7천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제, 얼마나 짓겠다는 겁니까? 오는 2027년부터 착공해 오는 2029년에 첫 분양, 2031년에 첫 입주가 목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광명, 시흥 지구계획 승인에 따라 내년에 토지 보상 공고를 낼 방침입니다. 총 6만 7천 가구 가운데 3만 7천 가구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인데요. 공공분양이 1만 3천 가구, 공공임대가 2만 4천 가구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KTX 광명역과 지하철 1, 7호선, 수도권 제1순환, 제2경인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원래 공급 계획보다는 좀 미뤄진 거라고요. 네, 광명 시흥지구가 지난 2021년 초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뒤 벌써 4년이 다 돼갑니다. 원래 내년 착공 계획이었지만 주민들과 보상 문제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미뤄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토지 보상이 빠르게 처리되느냐가 중요한데요. 광명 시흥 보상비 규모만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금과 금융공공기관 등의 신도시 공공리츠를 도입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년에도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가구 인허가 계획과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총 7만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 착공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외에도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 검토에 들어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우선 윤 대통령의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죠. 네,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이 구성한 공조부는 오늘 0시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하면서 결국 4차 소환 요구보다는 체포영장을 택한 건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고 피의자와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일반적인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헌재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도 진행해야 하는데 오늘 검토에 들어가죠. 네, 헌재는 오후 2시 문영배 헌재수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된 이후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 헌재는 두 사건의 우선순위와 진행 방식 등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의결 정족수 문제를 들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황이라 이들 사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계속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하반기 내내 경제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예금과 대출 관련 소식들 연달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최근에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의 경우 당분간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5대 시중은행이 모두 예적금 금리를 낮추게 됐습니다. 네, 국민은행은 오늘부터 주요 예적금 상품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국민 수포 정기예금의 경우 1년 만기 기준 연 2.4%에서 2.3%로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시장금리 인하 움직임에 맞춘 조치란 설명입니다. 앞서 농협은행도 지난주 금요일 예적금 금리를 최대 0.25%포인트 낮추는 등 이로써 5대 시중은행 모두 이달 수신금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지방은행의 경우 파킹통장이라 불리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도 낮추고 있는데요. 광주은행의 경우 오늘부터 0.1%포인트 금리를 인하했고 경남은행도 다음 달 1일부터 최대 0.3%포인트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예금은 짜지는데 대출금리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농협은행이 오늘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4개 상품의 판매를 재개하고요.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새해 첫 영업일인 다음 달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부분적으로 다시 대출 영업에 나섭니다.
연간 단위의 가계대출 관리가 리셋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위적인 가상금리 조정으로 높여온 대출금리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5대 은행의 5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연 3.48%에서 5.98% 수준으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가상금리가 유지된 가운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금리 5년 만기 은행채 금리가 오른 영향을 받았는데요. 우리은행이 비대면 신용대출 판매 중단 조치를 연장하는 등 은행권에선 적어도 봄철 이사철 때까지는 가계대출 관리 고삐를 잰다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기준금리 인하의 탄핵 정국 등 변수로 수익성 우려가 커진 점도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이런 움직임의 영향으로 은행 이익에 기반이 되는 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 예대금리 차는 약 2년 만에 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적금 금리는 내려갔지만 대출금리가 요지부동인 영향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지난달 예대금리 차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달 5대 은행의 정책금융을 제외한 가계대출 예대금리 차가 1.15%포인트로 넉 달째 확대됐습니다. 예대금리 차가 클수록 이자 장사를 통한 이익이 그만큼 많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은행연합회 공지에 따르면 지난달 예대 마진이 가장 큰 곳은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으로 이들의 예대금리 차는 1.27%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하나은행이 1.19%포인트, 우리은행이 1.02%포인트로 전달보다 확대됐습니다. 평균치는 전달 1.036%포인트에 비해 0.114%포인트 뛰었는데요. 5대 은행의 가계 예대금리 차가 모두 1%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전체 19개 은행 중에선 전북은행의 11월 예대금리 차가 5.93%포인트로 가장 컸습니다. 네, 앞서 5대 은행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 넉 달째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는 모습인데 시중금리 전반적으로는 하락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금리 하락기에 이례적으로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시장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예금 금리가 내려가는 만큼 대출 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강해졌고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조정해 대출 금리를 사실상 올린 영향이 컸던 겁니다. 최근 들어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라는 계속되고 있어 이달에도 예대금리 차는 더 커졌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서민들의 급전창구라 불리는 대부업에서는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로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인 대부업 대출도 못 갚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대부업체 연체율 얼마로 집계됐습니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 상반기 대부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자산 100억 이상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은 13.1%로 집계됐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 10명 중 1명 넘는 꼴로 돈을 갚지 못한 건데요. 이는 3년여 전인 지난 2021년 말과 비교해 증가폭이 2배가량 뛴 수치입니다. 대출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들 대부업체에서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8.8%로 집계됐고 담보대출은 17.3%로 조사됐는데요. 두 대출 연체율 모두 최고치를 경신한 수준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부업체에서 빌려준 돈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대출 잔액은 12조 2,105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4% 줄어들었는데요. 이 가운데 신용대출은 4조 8,073억 원으로 약 40%를, 담보대출은 7조 4,032억 원으로 60%를 차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달금리와 연체율 상승 등으로 인해 대출 잔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평균 대출금리는 13.7%로 지난해 말보다 0.3%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하면서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부업체 이용자들도 줄었는데요. 71만 4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말보다 1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금감원은 저신용자 신용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내년도 평균 산재 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1.47%로 유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결정을 밝히며 소비 침체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과 산재기금의 근로자 보호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재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53%를 유지하다 올해 들어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국외 먼지 유입으로 곳곳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미세먼지 실황을 보시면 중부 대부분 지역은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공기질 곳곳으로 탁한 가운데 독산 3동과 도림동, 신길 1동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낮에도 큰 추위 없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으로 서울이 7도, 부산 13도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서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탁한 공기를 보이겠는데요. WHO 기준으로 경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나쁨 단계, 환경부 기준으로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와 전북,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무한항공기 참사 유가족들의 무한항공기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